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기본 이론,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 저 1월달, 2월달 수업 이론이 기본 이론이란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업 과정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점수가 특정 과목에서 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제 조언을 할 때 기본 이론 과정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 이론이 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월달, 2월달 수업했던 하고 있는 과정이 기본 이론이고 우리 11월달, 12월달에 수업했던 과정은 개념 완성 과정이고요. 그 전에 한 11강, 12강짜리 있었던 것은 개념 이해 과정이고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이론 과정입니다. 개념 이해, 개념 완성, 그리고 기본 이론인데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개념 이해, 개념 완성을 듣고 기본 이론으로 와야 되느냐, 아니면 기본 이론부터 수업을 들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당연히 개념 이해와 개념 완성을 듣고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만은 지금은 항상 새로운 강의, 새로 업데이트되는 강의가 메인 강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 12월 했던 수업 과정들은 생략하시고요. 1월달, 2월달 진행하는 기본 이론부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부터 수업을 따라오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목차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목차가 간단합니다. 4개 목차거든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특별법 이렇게 4개의 목차고 부동산학개론은 2배입니다. 목차가 2배, 8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학개론은 1편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우리 저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를 포함해서 한 8장 정도 넘겨보시면 차례가 나올 겁니다. 차례 한번 찾아보실까요?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8장을 넘겨보시면 이 책의 차례, 요게 나와야 됩니다. 요게 차례. 차례를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은 요즘에는 이제 시험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험지 유형이 A형, B형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A형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이제는 A형, B형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 편제 순서가 거의 시험에서 그대로 순서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총론, 여기 제가 총론이라고 하면 여기 부동산학 총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총론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1번, 2번, 3번에 출제가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총론 파트는 3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낮거든요. 쉬워요. 쉽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쉬우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시원하게 틀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못 맞추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상당히 어떤 특정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이 파트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덜 하는 거죠. 난이도는 낮은데. 그리고 우리 재수생들 손 들어보실래요? 안 들겠지. 아무튼 재수생들은 이 파트 수업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이제 2주차부터 경제론부터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막 수업을 듣겠다.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이 파트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파트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은 물론 열심히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한 2개, 3개까지 틀려도 되는 파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고요. 이 파트는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오히려 더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낮은 파트는 실수 없이 점수로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파트가 총론입니다. 총론. 그리고 총론은 나눈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거에서 나옵니다. 토지 용어 100%거든요. 토지 특성 100%거든요.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복합 개념이라든지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오면 3문제. 그리고 제가 3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직전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는 총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4문제. 총론에서 4개 출제되면 아싸 해야 되는 겁니다. 쉬워요. 하여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3개 정도 출제가 된다. 두 번째가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근데 경제론은 저랑 똑같이 한번 표시를 해주실게요. 경제론은 2개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 아닙니다. 2개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무슨 파트냐면 수요 공급 이론 파트고요. 또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변동 이론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수요 공급 이론이 별 하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제가 수투감이라고 할 거예요.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요 세 개 파트가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요 세 개 파트 수투감이라고 할 거예요. 그 수투감 중에서 경제론에 여기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요 공급이 나옵니다. 수요 공급. 경제론에서도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5문제 다 거의 수요 공급에서 출제가 된다. 경기 변동에서는 1개 정도가 가볍게 출제가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수요 공급 이론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은. 어려운 건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 달라 그랬습니다. 한두 개는 틀려도 되는 파트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수투감의 첫 번째 퍼즐 수요 공급 이론 파트가 경제론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총 8개 편이 있는데 2개 편 했어요. 총론은 한 3개 정도 나오고 경제론은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으로 나뉘어지는데 수요 공급이 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세 번째 3편입니다. 3편. 3편이 이제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시장론. 시장론도 한 5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예요. 5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시장론에 가시면 여기 요거 읽어 보실래요? 요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도시 공간 구조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대론하고 도시 공간 구조론하고 부동산 입지 선정에서 학자가 18분이 나오거든요. 학자. 외국 사람입니다.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지대 이론에서는요. 파레토 뭐 경제지대 그래요. 마샬 준지대, 리카도 차익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서 7분이 나오고요.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 이제 7분 받고 4분이 더 나옵니다. 여기까지 11분이에요. 버제스 동심원 이론, 호이트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해서 11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분 나온다고 했으니까 입지 선정 이론에서 또 7분이 나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해서 총 17분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론에서 7문제가 나왔거든요. 원래는 5문제 나와야 되는데 7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학자가 3분이 나옵니다. 학자가 3분. 그러니까 크리스탈러도 나왔고 작년에 튀넨도 나왔고 랠리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총 3문제. 허프까지 나와. 4개가 나왔구나. 미쳤나봐. 4개가. 그러니까 학자만 4문제가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수험 후반부에 학자 정리만 따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도움 많이 받았다. 학자가 4문제나 나왔으니까 점수로 환산하면 10점. 10점이 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론은 학자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올해는 조금 줄어서 한 5개 정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4편입니다. 4편. 4편은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정책론. 자, 정책론은 제가 몇 문항이 출제가 되다가 또 몇 문항 출제가 되는지를 좀 역사를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언제 정점을 찍었냐면요. 특히 아파트 가격이 2022년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고 우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오르다가 2022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올해 새해까지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드디어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을 했다. 2021년도, 2020년도는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올랐겠죠. 많이 올랐을 때는 정부가 그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폈겠죠.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부동산 정책론에서 7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7개씩 계속 출제가 되다가 작년에는 규제를 좀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론에서 4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도 문항수는 좀 줄 거예요. 규제를 할 때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정책입니다. 규제를 풀 때는 적게 나오는 게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7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줄어서 한 4개, 5개? 제 생각에는 한 5개 정도? 많이 나와요. 5개. 그래서 정책론은 올해는 약간 비중이 좀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외워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첫 번째 우리가 1편이 뭐였다 그랬죠? 총론. 2편이 경제로. 경제로는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으로 나뉘어지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수투감의 첫 번째 퍼즐 수. 그다음에 시장론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학자. 학자. 그리고 정책론은 올해는 많이 나올 거다.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평균 정도, 한 5개 정도만 나올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총론, 경제, 시장, 정책이고요. 5편으로 가볼까요? 5편. 다음 페이지. 5편으로 가보시면 아까 제가 수투감 했습니다. 수투감이 뭐였죠?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퍼즐 투자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투자론은 왜 제가 별 하나 때려드리고 투자론은 5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6개에서 7개, 뭐 제가 예상할 때는요 8개까지도 예상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시험의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4회 시험에서는 가장 많은 문항수를 자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맞아요? 나쁠 때 하는 게 맞아요? 나쁠 때 투자합니다. 나쁠 때. 그래서 작년에 이제 거의 정점 직전에 6월 달 직전에 부동산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답니다. 잠을 못 주무신대요.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금리는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투자 시기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투자 시기로서 바람직하다. 그때 투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투자론 출제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투검의 두 번째 퍼즐 투자론이었습니다. 투자론은 후반부로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데요. 저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가시면 공식이 몇 개 나오냐면 공식이 그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에서 3개, 그 다음에 어림셈법에서 7개, 여기까지 10개, 비율 분석법에서 6개. 그래서 공식이 1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공식 16개를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1월달, 2월달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오늘 학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많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작년 11월달에 개강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11월달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이 16개 공식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 안 물을게. 외우고 있어, 안 외우고 있어요? 이분들은 순소득 승수 그럼 바로 순소득분의 충투제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부채 감당률을 그려버리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바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벌써 수업이 2달 이상 진행이 됐고 벌써 공부하셨던 분들은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구나,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식 정리만 좀 되고 나면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공식 정리만 좀 되고 나면 부동산 투자론, 투자 분석 기법도 할만합니다. 부동산 투자론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식 정리가 안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론은 공식이 절반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식만 알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리하실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투검의 투자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특히 공식 정리만 잘 해주시면 극복이 가능한 파트다.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금융론이라는 파트입니다. 금융론은 이제 뭐 역시 한 5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금융론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융론 같은 경우도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해서 뭐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니인 금융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 중에서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최정식 상환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2개가 나올 거야 아마. 2개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PF라고 있거든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이제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거의 90% 넘는 확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부분이 예측이 좀 가능하다 하는 거니까 금융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교론이 총 8개 편이 있는데 1편이 총론, 이건 좀 쉽다 그랬죠. 한 3개 정도 나오고, 2편이 경제론, 5개 나오는데 수요 공급이 좀 중요하다 그랬고, 3편 시장론, 학자 중요하다 그랬고, 4편 정책인데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는 정책은 좀 비중이 작다 그랬고, 오히려 5편의 투자론이 비중이 좀 높을 거다. 한 6개에서 7개, 많이 예상하면 8개까지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6편이 금융론은 출제 예상 가능한 범위가 좀 한정적이니까 이것도 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럼 이제 2개 남았습니다. 8편이라고 했으니까. 7편,
개발 관리 마케팅인데 제가 이거는 개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발론. 개발론은 한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총론도 5개에서 좀 미달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3개 정도. 개발론도 4개. 예. 직전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는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3개. 예. 아예 순수 개발론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뭐 관리 하나, 관리 2개, 마케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1월, 2월 과정에서는 조금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3, 4월 달 첫 수업으로 이렇게 1, 2월, 3, 4월 수업을 통틀어서 한 번만 진행하는 걸로. 왜냐하면 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다는 건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100% 맞춰야 됩니다. 개발해서 3개 나오면 3개 다 맞춰야 되고요. 4개 나오면 4개 다 맞춰야 되고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년 나오던 게 안 나온 게 좀 있습니다. 뭐 BTL, BTO라든지 이런 거, 부동산 개발의 흡수율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나오던 것들이 좀 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측이 좀 가능하고, 제가 8개 파트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8편입니다. 8편. 중요하죠. 감정평가론입니다. 이건 별 2개. 감정평가론은 별 2개. 제가 수투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수투감. 수투감인데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은 6개에서 7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7개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정평가론이 만약 7개 나온다고 쳤을 때 저는 감정평가론에서 몇 문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냐면요. 7개를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7개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론은 7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초반부터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론의 7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법조문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 법조문에서.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2개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쉽진 않은데 기존의 계산 문제, 기출되었던 계산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응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높긴 한데 한번 파악만 되고 나면요, 바뀐 숫자에 대응만 하면 되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파트가 감정평가론이고요. 혹시 감정평가론 7개 나왔을 때 7개 다 맞추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합격생들을 받겠습니까? 그죠? 감정평가를 7개 다 맞추고 부동산학개론에서 불합격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요. 귀합니다. 감정평가론 다 맞추고 불합격하기가 힘들다니까. 물론 뭐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감정평가론 다 맞추고 불합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7개 다 맞추시면 그냥 합격입니다. 근데 합격이 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개론에서 흔히 말하는 고득점이 나옵니다. 고득점이. 학제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득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중개사법을 제외하고 나면 70점 이상을 고득점이라고 합니다. 70점.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서 70점 맞았다 그러면 고득점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에서는 한 80점 정도로 맞아야지 평균. 90점 맞으면 고득점이 되고, 중개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70점만 맞아도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응? 그럼 민법에 10점 줄 수 있으니까, 민법 50점 맞아도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에서 합격 점수를 넘어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정평가론을 빨리 정복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 제가 8개 편을 다 잘하지만 제가 감정평가론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해요. 혼자 막 내 강의 들으면서 감동하고 막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합니다. 재수 없나요? 하여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론을 그렇게 한번 극복을 좀 잘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수업하다가 감정평가론 다음 주에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기를 쓰고 감정평가론은 문제풀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월달, 2월달 기본 이론은 어쨌든 1편부터 8편까지 다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7편은 3월달에 좀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1편은 총론, 2편 경제, 3편 시장, 4편 정책, 5편 투자, 6편 금융, 7편 개발, 8편이 감정평가론이고, 이 중에서 편당 한 5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개에서 살짝 빠지는 부분이 있고 살짝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5개에서 살짝 빠지는 부분이 1편의 총론과 7편의 개발론이었고, 5개보다 조금 더 나오는 파트가 5편의 투자론과 8편의 감정평가론인데, 문항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수투감 중에서는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 중에서는 감정평가론의 비중 또는 가성비가 가장 높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수투감을 강조하는 이유가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의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가 판단되는 기준이 바로 수용급 투자 감정 평가론으로 인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 수투감을 잘 하시는 분들, 수용급 투자 감정 평가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조금 어려워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투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좀 요행을 발휘해야 됩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졸이면서 시험에 쉽게 나오기를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해서 수용급 투자 감정 평가론을 정복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정복해야죠. 극복하셔야죠. 이거 특히 이렇게 새벽부터 학원에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합격에 대한 열의, 합격에 대한 열정,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투감에 대한 정복을 하루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1월달, 2월달 기본이론 수업의 목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의 목표는 3월달에 1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첫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보실 건가요? 네. 오케이. 모의고사 때 저는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부동산학 개론에서 60점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60점.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는 대기만성형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처음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러지 않고 첫 번째 모의고사 때 3월달 첫 번째 모의고사 때 60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모의고사 때 1차 과목에서 60점씩 나오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점이 뭐겠어요? 자신감이죠. 자신감도 있는데 그 3월달부터 1차 과목에 두 과목에서 60점이 나오면 장점이 뭐냐면 2차 과목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차합격이 가능해집니다. 동차합격 가능해지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쭉 가는데 1차 점수가 45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6월달에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7월달에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는데 1차도 안 되겠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1월달 오시는 분들은 1차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뭐 있어도 돼.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 2차를 같이 공부해서 올해 자격증을 지겠다가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월 달에 1차가 60점이 나와버리면 동차합격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1차가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오늘 아마 자료 받으셨을 건데 1, 2월 기본 이론. 1, 2월 기본 이론. 자,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게 기본 이론이라 그랬죠? 제목 한번 확인해 봅시다. 6080입니다. 6080. 몇 점 만들기? 60점 만들기 80제. 60점 만들기 80제. 6080 자료를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편당 10문제를 낼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목차 봤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총 몇 편이었죠? 8개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총 몇 문제가 나올 거다? 10문제씩 8개니까 80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80문제로 몇 점을 만들 거다? 60점을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제 후반부에 9월달, 10월달, 올해 9월달, 10월달이 되면 그 가장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그 우리 수험 그 쌤들의 시그니처 그런 그 강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쪽집게 백선이라는 거예요. 백선. 이 백선이 참 좋은 교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쌤들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9월달, 10월달에 백선으로 강의를 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바로 10월달에 시험을 치게 되고 그 결과물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이 회사에 뭘 보내주냐면 백선에서 몇 개가 적중했다 이걸 갖다가 회사에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 백선 몇 번 문제가 시험 몇 번에 나왔다 이걸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선에서 문제가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망해. 수험생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망해. 근데 백선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백선에서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잘 몰라. 어디서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 몇 페이지에 있는 뭐가 1번에 나왔다. 몇 페이지에 있는 뭐가 2번에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돼. 제가 백선이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몇 개 나왔겠어요? 39개 나왔습니다. 한 개 빼고 ABS 박수 받으려고 하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39개 제가 만들어 준 게 39개예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해서 그 ABS 빼고는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선 전에 백선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그때 60점 만들면 뭐해? 벌써 2차 포기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백선에 좀 이렇게 길라잡이 버전.
100선의 기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문제 전에 80문제를 먼저 가지고 60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문제를 편당 10문제씩 풀어서 총 8개 편이니까 80문제를 풀 건데 여기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아니고 제가 문제를 조금 이렇게 좀 양질의 문제를 선별해서 각색을 한 거예요. 기출도 있는데 기출이 약간 각색, 똑같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각색을 했고 문제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그럼 총 몇 문제라 그랬지? 10문제 그랬지. 10문제가 끝나고 나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다고요?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정답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설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고 1번은 뭐가 틀렸다, 2번은 뭐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제가 문제를 풀 때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그 1번하고 이제 1번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거거든요. 요거는 이게 틀렸어요. 요거는 이게 틀렸고 요 두 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은 둘 다 틀렸고요. 3번 정답이에요. 3번 정답이고 4번과 5번은요. 제목이 바뀐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하면 잘 봐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풀어드리면 답이 3번인데 제가 여기다 X하면 똑같이 X하고 여기다 X하면 똑같이 X하고 여기 바뀌었다 그러면 똑같이 바뀌었다고 처리해 주시고 4번, 5번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80문제를 풀었는데 60점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아니 쌤 6080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80개로 60점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만들어준다 그랬지.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풀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 화, 펜 항상 문제풀이는요. 항상 문제풀이는 그 기하펜으로 문제를 풉니다. 기하펜이 뭐죠? 체크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날아갑니다. 하루 지나면 완벽하게 날아갑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도 펜을 너무 세게 잡지 마. 이렇게 흘리듯이 가볍게 문제풀이는 가볍게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막 풀고 나서 이게 싹 없어져서 원본이 유지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쿠팡에다가 기아펜이라고 검색하시면 펜 2개, 펜 2개에 그 리필심이 100개가 따로 옵니다. 이게 한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5,000원 정도. 혹시 쿠팡 회원이신 분들은요, 그 오늘 시키면 내일 7시 전에는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항상 기하펜으로 문제를 풀으시고 총 8장을 받으실 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0문제씩 8장이니까 80문제가 될 건데 이 80문제를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풀고 나면 딱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 그지? 싹 없어지고 말겠지. 그게 100점 나올 때까지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1번 문제를 풀었어요. 답이 3번이야. 보니까 해설 보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 이제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다음 주에 풀어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풀어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한 달 뒤에 풀어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하고 바로 푸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만은 자기 실력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약간의 기억력으로 이제 풀린 거지 자기 본인의 완벽한 실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몇 번이고 계속 풀었을 때 80문제가 100점이 나오면 제가 60점은 보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책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는 책을 보지 말고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1번부터. 풀다가 풀려. 그러면 그 페이지는 책을 안 찾아가도 돼. 이해된 거야. 안 풀려. 찾아가셔야 돼. 찾아가셔서 그 파트만 모아서 복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문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고 몇 점 맞을 때까지? 100점 맞을 때까지. 80문제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간적 텀을 두고 풀었을 때도 100점 나올 때까지 푸시면 60점이 만들어집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모의고사 때 60점을 맞고 시작한다. 60점이라는 점수를 확보해 놓고 수험생활 영예에 간다. 1차 과목에서. 상당히 좀 약간 가슴 벅차 오르고 막 웅장해지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80문제로 60점 만들기를 바래 보고요. 문제풀이는 항상 기하편으로 문제를 풀어서 저랑 똑같이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게 좀 날아가서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푸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에 기하편을 사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장에 다음 주부터. 그리고 좋은 얘기네. 개론생 의견 내가 참고하겠어 하고 1년 동안의 기하편을 한 번도 안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있습니다. 저는 60점을 한번 목표로 3월달에 첫 모의고사 때 60점 목표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부를 좀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다시 용기를 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시 용기를 내주신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시 용기 내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저랑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간혹 그 강의하는 사람을 상대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셨을 때 제일 좋은 게 누구라고요? 본인이 제일 좋습니다. 아직 합격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합격하고 나면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아직까지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지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나 귀찮아 죽겠어 진짜. 아무튼 너무 좋은가 봐. 너무 막 좋아 죽겠나 봐.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들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대 배우자 진짜 좋아합니다. 자녀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는 순간 가족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내일처럼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이다?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어떤 대결을 한다거나 나를 이기려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갑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저랑 합심해서 60점 한번 만들어 보자. 3월달 첫 모의고사 때부터. 물론 이제 제 목표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70점 넘게 그러니까 다 만들어 드립니다. 70점 넘게는 다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요. 제가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보답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공부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덜 하시는 것 같으면 잔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잔소리도 좀 하고 그 뭐 해야 됩니다. 좀 눈빛 보면 압니다. 이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좀 느슨해졌는지 아니면 지금 학원에 다닐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안 올 건지 뭐 이런 것도 내가 대충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중간에 느슨해질 때마다 타이트하게 좀 잡아갈 테니까요. 약간 학교 다닐 때 학생주의? 학생 과장?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합심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첫 진도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수업을 하는 부분만 따라오시고요. 수업을 하지 않는 부분은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하게 될 거고요. 1월달, 2월달 기본 이론은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한번 본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3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4쪽. 자, 다음 주에 기합편 준비해서 문제 푸시면 좋아요. 네, 34쪽. 그리고 34쪽을 살짝 한번 접어주실래요? 34쪽을 살짝 접어주시고요. 앞으로 부동산 학교를 공부하실 때는 34쪽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34쪽부터. 그러면 선생님 33쪽까지는 안 봐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제가 전체 과정에서 한 번 봐드립니다. 33쪽까지는. 최근 10년간 33쪽까지는 몇 번 출제가 되었냐면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출제. 이런 게 그 동영상으로 수업 듣는 독학하지 않고 학원에 오는 묘미입니다. 묘미. 우리 수험생들이 그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서 첫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부동산 학이랑 부동산 활동의 능률과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것부터 배우시거든요. 그 시험 안 나옵니다. 그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걸 공부하고 있다니까. 안 나오는데 씨. 그러니까 그 독학하시면 그런 게 위험한 겁니다. 시험 안 나오는 걸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안 나오는 걸. 우리는 34쪽을 살짝 접어두시고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제목부터 확인할게요. 제목부터. 자, 가로 1번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제목이 무슨 부동산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합심해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힘을 좀 아끼시고 개론하는 시간에 힘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가로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엉켰구나. 미안합니다. 가로 1번 제목이 뭐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글자죠? 아니 다 합치면
여덟 글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여덟 글자지. 얘랑 구분하셔야 될 게 가로 2번에 가시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까지 합치면 몇 글자? 다섯 글자. 분명 글자 수가 달라요. 하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복합 부동산인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실판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라 그래요. 법경기.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어떤 기술적 측면의 이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부르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 같은 거 또는 정착물 같은 것들을 하나로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고 활동상의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저랑 지금부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제가 필기하는 것들은 따라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복합이란 말은 어떨 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이 되었을 때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은 두 개부터 두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것들이 두 개 이상이 되겠지. 복합으로 출발하는 게 우리 개론에 세 개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또 하나는 이제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뭐가 결합이 되어 있었냐면 법률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다루는 겁니다. 일체로.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3번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중개사가 되실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건물. 자,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용도가 두 개 있는 경우를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상공 복합 건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 상공 복합 건물을 안 쓰냐면요, 주거 용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복합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건물의 일단 전제 조건이 무슨 용도는 꼭 있을 것, 주거 용도는 꼭 있을 것. 그럼 선생님 보면 주공 복합 건물은 복합 건물 맞겠네? 예, 맞습니다.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가 하나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면 주공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주공 복합 건물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나중에 이제 그 공법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시면요,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그 집에서 용도 지역이란 말만 떠도 여러분들은 도간 농자를 외쳐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용도 지역 뭐라고요? 도간 농자. 도시 지역 안에 또다시 이제 주상 공록이 있거든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는데 주거 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주거 지역 안에는 공장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은 하나의 용도에서 하나의 지역에서 이용되기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하고 주거하고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 복합 건물은 맞는데 이런 복합 건물이 없어. 그러면 주상 복합 건물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하나의 건물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주상 복합 건물 형태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주택은 밑에 상가 있으면 편리하고요. 상가는 위에 주택이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주상복합 건물 요거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주복이라 그래. 주복. 주상복합 건물은 주복이라고 하는데, 주복이 원래 그 전통적인 그 상식선에서는요, 이게 주거 용도로는 사실 인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주복은 전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같은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보다 좁아요. 두 번째는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주복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데, 요즘에는 1인 가구 많지 않습니까? 그죠? 1인 가구도 많고, 뭐 이렇게 자녀를 안 낳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인 가구라든지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주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 지하 2층에 수영장이 있다니까. 3층에는 헬스장이 있다니까. 2층에 병원이 있다니까. 그리고 1층에 가면 국민은행이 있다니까. 그래요. 요즘에는 주복 인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비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옛날에 인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좀 좋아집니다. 어쨌든 복합 건물은 뭐 주상 복합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유치하다 그러면 안 돼.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처리하는 것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암기 코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만 결합이 되면 복합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지. 그럼 두 개가 결합될 수도 있고 세 개가 결합될 수도 있겠지. 세 개가 결합되면 말을 길게 합니다. 자 보세요. 법경기 이렇게 세 개 결합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몇 개만 결합되면 두 개만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말을 짧게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할 건가? 네. 오케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가 되는 겁니다. X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유치하다 그러면 안 돼. 선생님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하고 이걸 막 구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 중개사법 시간에 가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참의 향연입니다. 유참의 향연. 정말 유치합니다. 글자 막 한 글자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장난치는 게 중개사법이고 3년을 막 2년으로 바꾸고 막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바꾸고 막 그래요.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치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 이 바닥 다 이래 그래.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말. 법경기는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고 건물 하나에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같이 있는 경우는 무슨 복합 건물?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저랑 용어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제가 준부동산이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뭔 부동산? 준부동산. 준부동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의제부동산. 자, 일단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춥니다. 공시 방법을 갖춥니다. 그리고 얘들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합니다. 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을 약간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제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하여 취급된다는 것은 여기 저당권 돼요. 저당권 되고 감정평가가 됩니다. 감정평가 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라고 할까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 딱 두 개만, 준부동산 중에서 두 개만 됩니다. 그럼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마지막입니다. 업권, 임목이라고 있습니다. 업권, 임목. 자, 이걸 저한테 다 설명해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우니까 오늘 제가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 동사는 공시 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 등록이고 등기 등록. 그래서 부동산이라 하면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정착물만 민법에서는 부동산으로 봐요. 나머지는 다 뭐다? 동산이다. 그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민법상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겁니다. 맞죠?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니까. 그럼 부동산들이 다 등기 등록을 하고 동산들이 다 점유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동산들 중에서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일단 덩치가 좀 크고요. 경제적 가치가 좀 높아서 일반 동산들처럼 점유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공시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을 합니다. 이런 애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머신, 기계 종류가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재단 종류가 있고요. 어업권, 임목 중에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 종류.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가 뭐고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어업권, 임목은 기타. 그래서 준부동산 3종 얘기해요. 그러면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타. 그럼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건데 민법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소유권이 뭐예요? 이렇게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소유권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민법 쌤이 만점을 줍니다. 만점을. 소유권이 뭐예요? 그랬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빵점 처리됩니다. 빵점. 소유권은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소유권을 제한해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제한한다는 얘기냐면 사용과 수익과 처분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맞나요? 예. 이때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을 이 용익물건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용익물건.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을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건에는요, 지지적, 지상지역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질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 법조문 순서니까 법조문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그 제한물건 배울 때 용익물건을 먼저 배우고 담보물건을 나중에 배우거든요.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순서로 배우시고요.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순서로 배우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유치권은요, 이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토지 및 그정착물도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동산들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질권은요, 동산만 돼요. 질권 뭐만 돼요? 동산만. 그래서 우리 질권 안 배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질권 잘 안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유치권 배우고 바로 저당권을 갈 겁니다. 저당권은요, 부동산만 돼요.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둘 다 담보되는 건 뭐고요? 유치. 동산만 담보되는 건 질권. 부동산만 담보되는 건 저당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은 누구 특권이에요? 부동산 특권이에요. 전당포에서 시계는 동산이잖아. 시계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건 저당 잡힌다 그래요? 질 잡힌다 그래요? 그건 질 잡히는 거예요. 저당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부동산의 특권이 저당권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놈들은 아까 얘기했던 토지 및 그정착물이 아니야. 아니지. 부동산이 아니지? 근데 부동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돼야 안 돼? 돼. 이거 저당권 설정이 돼. 누가 물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은 토지 및 그정착물도 아닌데 부동산도 아닌데 왜 저당권 설정이 되지? 그러면 중부동산에서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은 안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3대 부동산 관련 3대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대한민국에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은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첫 번째 공인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가 주택관리사, 정확하게는 주택관리사 보예요. 주택관리사가 그 공인 관련 자격증 두 번째 자격증. 세 번째 자격증이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난이도 순서는 감정평가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정도 순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정평가사 앞에 뭐가 생략되는지 압니까? 부동산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뭐를 감정평가하죠? 부동산을 감정평가합니다. 여러분들 감정평가사 자격증 따서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도자기 감정하지 않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감정하지 않는다. 응? 단원 신윤복의 그림을 감정하지 않는다. 응?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요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이런 거 감정평가합니다. 무슨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지금은 안 중요한데 뒤에 가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그 우리 작년 11월달 수업 들었던 사람들 얘기 안 물겠습니다. 자동차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이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목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게 뒤 가시면 이번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준부동산에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대상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건데 이 시행령 2조에 있거든요. 중개 대상물 중에서 준부동산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 딱 2개 있습니다. 몇 개? 2개. 자 따라해 보세요. 임목, 재단. 물론 재단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겠지만 임목하고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모든 준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준부동산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근데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준부동산 중에서 누구랑 누구만 재단하고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과 임목만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점유로 해야 돼요. 등기 등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어떻게 준하여 취급을 해주고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뭐 해준다? 의지해준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것은 저당권 되고 안 되고? 되고. 감정평가 되나요? 중개는 되는 경우 있다 해야 돼. 되는 경우 있다. 누구하고? 재단하고 임목하고. 종류는 몇 종이 있어요? 3종.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좋습니다. 머신.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좋습니다. 어업권, 임목 등의 좋습니다. 기계재단 기타가 준부동산이다. 또 이렇게 공부하시다면 참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몰라도 돼. 그냥 편하게 듣는 거야.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야. 우리 부동산 학계론 통틀어서 준이 3개가 있어요. 이름하여 준 3종 세트라 그래요. 준 몇 종? 3종.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몇 종 이렇게 찾아내는 거. 막 가슴 설레고 막 그래. 우리 부동산 학계론 통틀어서 준이 3종이 있는데 지금 배우셨던 게 준 부동산이었나요? 그럼 대답하세요. 준 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아니야? 아닌데 부동산이 준하에 취급되는 걸 준 부동산이라 그래. 몇 종? 3종. 뭐가 있지? 기계, 재단, 기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준주택. 자, 준주택은 주택일까, 주택 아닐까? 주택 아니에요. 주택이면 준주택이란 말을 안 써. 주택 아닌데 주택의 준하에 취급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 외라고 그래. 주택 뭐라고? 외. 주택 아니라는 거지.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인데 실제로 보니까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주택? 외인데 실제로 보니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 이건 4종이 있습니다. 4종. 기호단으로 해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호단어 아니죠. 기호단어 맞습니다. 아무튼 4개 기호단어가 준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게요. 지대가 뭔지 알죠? 지대가 줄임말인데 이거 줄임말이에요. 지대는 무엇을 줄임말이다? 토지 임대료. 그럼 지대는 어디서 생겨야 돼요? 반드시 토지에서 생겨야 돼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한해요, 무한해요? 한 개씩 지금 찍는 거야? 다시.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무한하냐고 유한하냐고? 무한하지. 그러면 지대는 얼마 동안에 발생합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생긴다, 영구적으로 생긴다? 영구적. 지대는 영구적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냥 지대하면 약간 임팩트가 없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뭐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경제지대 뭐 이렇게 그럽니다. 뭐라고요? 경제지대. 그래서 경제지대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대니까 토지에서 발생되는 거예요라고 하셔야 되고, 경제지대는 얼마 동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How long?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기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들이 있는데 기계, 기구, 설비는 수명이 유한하단 말이야. 왜냐면 영구적이지 않겠지. 일시적이란 말이지. 근데 일시적으로나마 아까 지대가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대 준하에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놈을 뭔 지대? 그럼 맨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준지대는 영구적이다 이렇게 나와. OX. 준지대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준지대는 일시적이에요. 경제지대는 영구적인데 준지대는 일시적입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나중엔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지금은 결혼생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 나중에는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준부동산 하면서 준주택 했던 거 기억납니까? 준지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때 한번 했었어 라는 느낌이 들어. 했다는 건 기억이 나. 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준부동산. 주택 아닌데 주택이 준하에 처리되는 거. 준주택. 지대 아닌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되는 게 준지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마음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법, 경, 기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법률이고요. 요거 경제고요. 요거 기술입니다. 우리 부동산 학은요. 요 3가지 측면의 학문을 짬뽕시킨 학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이름하여 법경기라고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정부의 규제를 받아 안 받아? 그걸 공법이라 그래요. 공법. 그다음에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저당권,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그다음에 뭐 질권, 유치권, 뭐 이런 수많은 법률, 질권은 빼야 되겠다. 수많은 법률 관계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 맺어지죠. 이걸 사법이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법이 뭐예요, 사법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법에서는 개인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사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개인 뭐라고 한다고요? 사인.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 그래요. 그럼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뭐라 그래요? 공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공법이 뭐예요? 사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가 공법이고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사법이에요 라고 하면 한 80점? 100점짜리 답은요.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가 공법,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가 사법이다 하시면 됩니다. 수평 수직만 썼는데 점수가 20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이 뭐예요? 적 법률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법이 뭐죠? 수직적 법률 관계. 그럼 부동산학은 법률적인 측면의 학문들과 관계가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자,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돈 벌어야 돼.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야 돼. 중개사 자격증 따서 돈 벌어야 되고요. 부동산을 매개해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경제 또는 경영학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지. 부동산학은 경제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맞아요? 세 번째, 그러면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토지에 건물 짓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부동산학은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과 또 우리는 물리적 측면의 학문들이라 그래요. 이 기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이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용어고 약속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쌤,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기술을 배웠는데 그러더라고. 나도 배웠어. 지금 학창 시절에 내가 물리도 배웠는데 나도 물리 배웠어. 근데 기술하고 물리는 다른 학문이잖아. 다른 학문이지. 근데 왜 기술을 물리라고 합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용어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학은 3대 측면의 학문을 짬뽕시킨 건데 무슨 측면?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 기술적과 같은 말, 물리적. 지금 이 시간부터는 기술과 물리는 같은 말이야. 근데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대 측면으로.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를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 기술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무형이라고 그래요.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형체가 있다. 그럼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눈으로 째려보세요. 부동산 눈으로 째려봤을 때 이거 누구 소유인지, 부동산 눈으로 째려봤을 때 얘가 어떤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지, 부동산 눈으로 째려봤을 때 이 부동산에서 맺어진 수많은 법률 관계, 지상권 몇 개, 저당권 몇 개, 임차권 몇 개,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 법은요,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형이라 그래요. 두 번째, 부동산 눈으로 쳐다 딱 보면요. 이 부동산 1년에 임대료 수익 얼마? 이 부동산 가격 얼마? 이 부동산 저당권에 대한 가격 얼마? 임차권에 대한 가격 얼마? 그 다음에 뭐 전세권에 대한 가격 얼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눈에 보이면 정말 대박입니다. 부동산 딱 보자마자 위에 가격표가 딱 떠. 그러면 대박이야, 진짜. 그런 사람 없지. 경제적 측면도 형체가 없어요. 무슨 측면? 무형. 근데 부동산 쳐다보고 있으면 이 부동산이 몇 층짜리인지, 부동산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목조인지 석조인지, 부동산 쳐다보고 있으면 위치가 좋은지 나쁜지, 부동산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 환경은 어떤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고요? 법경기. 이 3대 측면을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가 뭐고?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그럼 기술적 측면은 동의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 측면 해도 되고 물리적 측면 해도 되고 유형적 측면 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을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잘 봐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본다는 얘기, 일체로 본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왜요? 법이 그래요, 법이. 우리 법은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되어 있겠네.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에 속해 있다가 경매라든지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뭐 나중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한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미국 친구나 영국 친구나 외국 친구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외국 친구들 깜짝 놀랍니다. 오 마이 갓, unbelievable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하나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일체라니까, 일체. 외국에서는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토지는 스미스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탐이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없다니까.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활동할 때는, 자, 제가 세 가지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파는 활동을 거래 활동, 중개하는 활동, 감정 평가하는 활동. 이런 활동할 때는 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 중개업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개업자한테 가서 집 좀 팔아주세요 합니다. 그럼 중개업자는 진짜 집만 팔아요? 그 밑에 있는 땅과 같이 팔아요? 같이 팔겠지. 내가 집 팔아달라고 해서 사람이 진짜 집만 팔지는 않겠지. 보통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일체로 거래가 돼요. 감정평가할 때도 한꺼번에 얼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활동을 많이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에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복합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그리죠. 왜냐면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 어떻게 보니까 독립적으로 보니까. 근데 부동산 뭐 할 때? 활동할 때, 뭐 거래 활동, 중개 활동, 감정 평가 활동할 때는 둘을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슨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부동산 그려봐요. 그려보라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복합 부동산 그려봐요.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루는 개념입니까? 활동상으로 다루는 개념입니까? 활동상으로.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되니까? 독립적이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꾸 제가 뒤에 거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감정평가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정평가는 방법은 개별평가라는 게 있고 일괄평가라는 게 있고 가치 구분평가라는 게 있고 부분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 감정평가는 이렇게 개별평가라는 게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용도상의 불가분한 게 있을 때는 한꺼번에 이걸 갖다가 일괄평가를 한다 그래요. 무슨 평가? 일괄평가를 한다. 그래서 보통 복합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슨 평가를 한다? 일괄평가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토지만 있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고요. 건물만 있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을 쓰거든요.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토지만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의 감정평가는 원가법. 근데 이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무슨 평가할 때는 일괄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쓰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 비교법이 와버립니다.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뒤에 가서 맞을 거라면 지금 미리 맞아주시면 좋습니다. 잘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다. 두 개만 결합이 됐으니까. 얘는 법률상 개념입니까? 활동상 개념입니까? 활동상 개념입니다. 얘를 감정 평가할 때는 보통 무슨 평가하는데? 일괄 평가를 하는데 일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돌아가 보시면 우리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개 결합됐으니까? 3개 결합됐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두 개로 얘기할 수도 있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슨 측면?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근데 기술적 측면은 무슨 측면이라고도 불러?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얘기하면 뭐고요? 법경기 또는 법경물이 되는 겁니다.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뭐? 무형, 기술적 측면은 뭐? 유형.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은 누구하고 누구를?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활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활동적으로. 토지만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토지하고 건물을 무슨 평가할 때는? 일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니까 방금 했던 게 3개 다 나옵니다. 근데 물론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1번과 2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근데 진짜 안 한다 이제. 그런데 법경기는 뭐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가요? 예.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다루는 건 뭐예요? 복합 부동산인가요? 예. 건물 하나에 주거 용도가 상업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는 뭐예요? 복합 건물인데 복합 건물은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손님한테 설명하실 때 복합 건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복합 건물이라는 게 건물 하나에 2개의 용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거용이 없으면 복합 건물에 와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거 용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공 복합 건물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복합 건물은 용도가 단일 용도, 주상 복합 건물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손님한테 설명할 때 하는 거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1번, 2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용어 정리 깔끔하게 몇 개 한 거고요. 본격적인 진도는 둘째 시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다.